안녕하세요. 문학쌤 서미선입니다. 흰 바람벽이 있어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흰 바람벽이 있어의 쌍둥이 시라는 평가를 받는 백석의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과 비슷한 시기 암울한 현실의 절망에서 타국으로 떠돌아야 했던 그런 유랑민의 비애를 다룬 그러니까 주제나 분위기가 비슷한 시 두 편 모두 세 편을 배웁니다. 쌤, 세 기를 다 해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메인은 2차 시 흰 바람벽이 있어였고요. 오늘 3차 시에는 간단하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무사히 마치면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은 좀 여유 있게 학력평가 앞두고 있으니까 수능에 나오는 현대시 출제 유형 어떻게 공부할까 간단히 하고 좀 쉬죠. 여러분 올려준 노래도 듣고. 자, 화면에 이 사람은 누구인가? 흰 바람벽이 있어의 나 같기도 한데 또 바로 배울 시의 주인공 같기도 합니다. 자, 남신의주의 유동 박시봉방 워크북 24쪽 날개 질문 달면서 섬세하게 읽어보세요. 쌤이 시는 마른 미역 불리기다라고 했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로 읽는다. 다 기억하죠? 말이 이상하다. 화자는 지금 누구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가? 제목이 중요하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목은 중요한 힌트가 된다고 쌤이 얘기했는데 이번에 읽을 시의 제목은 좀 길어요. 힌트, 쌤이 뭐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제목은 편지, 좀 고급스러운 말로 서간문이라고 합니다. 거봉투에 쓰인 주소입니다. 화자가 있는 곳입니다. 어디?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서미선내 방처럼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내 방. 알겠죠, 여러분? 또 하나. 제목 옆에 워크북에 보면 상호 텍스트 1이라고 하는데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같은 시대, 같은 주제의 작품을 엮어 읽기. 엮어 읽으면서 공통점, 차이점에 주목해서 보다 풍부하게 감상하는 것이 상호 텍스트에 의한 시 읽기입니다.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은 흰 바람벽이 있어와 쌍둥이시라고 할 만치 유사한 상황.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각자 읽을 텐데 엮어 읽기 쌤 얘기했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를 두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시상이 바뀌는 곳은 어딜까? 그렇죠? 쌤이 전문을 올려놨는데요.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질문, 화자는 누구? 어떤 상황? 그렇죠. 이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 선생님이 주소라고 했죠.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 뭐 이건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맞습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해봅시다. 그렇죠. 앞부분 크게 두 개로 나누는 거에 앞부분이었죠. 이거 그렇죠.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자상하고 지극한 알뜰살뜰 부모며 동생과도 멀리 떨어져서 혈혈단신 혼자 있네.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었다. 쓸쓸한 정서가 나온다. 그렇지? 난 쓸쓸하게 혼자 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겨울밤입니다.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그렇죠. 나는 어느 목수네 박시봉 씨겠죠? 목수네 집 헌 사슬간 여기서 사시라고 하는 거는 갈대를 엮어 맞는 돗자리입니다. 그런 방에 들어서 한 방에 들어서 주인을 붙이었다. 새들어 살게 되었다. 그 다음부터 화자의 정서가 나오는데 찾아보세요. 이리하여 나는 그쵸? 이 축축하고 습내 났고 춥고 느긋하다. 여기는 눅눅하다란 뜻이에요. 나는 이 축축하고 눅눅한 방에서 그렇죠. 낮이나 밤이나 밤낮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디롤뱅이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그렇죠. 화롯불에 질그릇에 화롯불을 담아서 불을 쬐며 제 위에 뜻없는 글자를 쓰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뭐 하고 있어? 방콕. 그렇죠. 자리에 누워서 뒹굴다가 이것을 안고 글자를 쓰기도 하고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방콕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라고 굴기도 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어떤 마음이야 지금?
정서가 나오면 세모. 그렇죠.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지난 날을 되새기면서 슬피고 어리석었던 곱씹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처럼 한번 삼킨 먹이를 개어내서 씹는 걸 뭐라고 해요? 되새김질, 반추한다라고 하죠. 소는 반추동물이야. 옆에 써놓으세요. 그렇죠. 슬프고 어리석었던 지난 날을 반추하고 있는 거죠. 곱씹고 있습니다. 성찰하고 있습니다. 내 가슴이 꽉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개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여기서 화자는 슬펐던 일. 그때 왜 그랬을까? 어리석었던 일을 자꾸 되새기고 있습니다. 가슴이 꽉 메어올 적도 있고 눈물이 날 적도 있고 그때 내 행동이 부끄러워. 내 슬픔과 어리석음을 생각하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 어떤 상황이야? 절망하고 있죠. 그렇죠. 화자는 슬픔, 어리석음,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한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죠. 부끄럽고 그렇죠. 슬프고 어리석음에 누워 죽을 수밖에 없겠다. 저러고 있죠.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그렇죠. 앞부분 중요한 질문 정리해 볼까요? 그렇죠. 나는 가족과 떨어져 겨울밤에 목수네 집을 빌어 새들어 산다. 슬픔, 어리석음, 부끄러움, 회한과 절망 정도 옆에 써놓읍시다. 그렇죠. 시상이 바뀌는 것 바로 다음에 나오죠. 그러나 동그라미.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먼저 한번 읽어봤습니까? 한번 날개 질문 답하면서 읽어보세요. 슬픔과 절망에서 어떻게 되었나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봤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동그라미 했죠, 여러분. 여기서 시상이 바뀌죠.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절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연 문창을 바라보는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 높은 것?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외롭고 높고 쓸쓸한 그 높은 것. 그렇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바로 이 부분. 그렇죠. 흰 바람벽이 있어야 나온 내용과 겹칩니다.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깨달음. 적어보세요. 그렇죠. 운명이구나. 더 크고 높은 운명이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시인의 운명이구나. 그래서 화자의 심리와 정서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들은 차츰 앙금이 되어서 가라앉고 그렇죠. 그저 외롭다. 슬픔 한탄 아니고 이제 외롭다 정도 되는 덜어 나주순 저녁 무렵 살랑살랑 사랑눈이 와서 문장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때에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뒤에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저녁 왠지 늦게 나오네. 그렇죠. 지금 상황은 외로운 상황이고 날은 어둡고 하얀이 눈을 맞을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야. 여전히 어렵지만 그렇죠. 여전히 어렵지만 그 부분 뭐예요?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맑고가 나왔다.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정말 좋습니다. 뭐예요? 내게 주어진 운명이구나 좌절하다가 외롭게 눈을 맞으며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외로워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고 버티고 있는 갈매나무를 생각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한번 맞서보자. 눈을 맞고 견뎌보자 생각하는 것이죠. 좌절에서 의지로. 여기서 갈매나무는 뭐예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삶의 다짐, 삶의 의지 이런 걸 드러내는 소재겠죠. 화자의 삶의 의지를 드러내는 자연물, 객관적 상감을 이런 거 쓸 필요 없어. 자신의 삶의 의지를 드러내는 자연물로서 갈매나무를 떠올리는 거죠. 선생님이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갈매나무를 쳐봤는데요. 바로 동글동글 길쭉한 이 사진. 그런데 항상 이 이사분면에 있는 이 사진이 나와요. 그렇죠. 백석의 시와 함께 나오는 거, 백석의 배경 같은 거. 갈매나무는 겨울 눈 속에서 꿋꿋하게 버티는 의지가 곧센 존재인데
우리 민족학에는 항상 백석과 함께 갈매나무.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 여러분도 굳고 정한 갈매나무 한 그루씩 마음속에 들이시기 바랍니다. 후반부 중요한 질문 뭐였어요?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곳, 화자의 심리에는 어떤 정서와 변화, 좌절에서 의지로, 갈매나무는 어떤 거, 삶의 의지, 새로운 삶의 다짐, 이런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 주는 거죠.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시간 있으면 이것 좀 적어보세요. 그렇죠. 삼각형. 나 독백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그렇죠. 서간문의 형식으로 자신의 근황과 심경을 솔직하게 서술하고 있죠. 그러고 선생님이 끝부분에 서사적, 의지적, 반성적, 의지, 반성 알겠죠? 서사. 선생님 이거 시 아닌가요? 서정 갈래? 그런데 이야기가 쭉 담겨 있어 서사적. 우리 달밤은 서사, 소설인데 서정적이다. 마치 시 같은 끝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의미에서 서사적이다. 여러분 한문단 쓰기 워크북 25쪽. 선생님이 쌍둥이 시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흰바람벽이 있어와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은 화자의 상황, 처지, 정서와 태도가 많이 비슷합니다. 어떤 게 비슷할까? 힘찬이 있으니까 꼭 해오세요. 자, 교과서에서는 그렇죠. 교과서 37쪽에 나와 있는 걸 선생님이 띡 갖고 왔는데요. 선생님 오늘 왜 김소월과 이용학을 배워요? 그렇죠. 백석을 배우는데 요 37쪽에 지역어에 담긴 공동체의 삶에서 출발했습니다. 주황색 형광펜만 읽어볼까요? 백석, 김소월, 이용학은 그렇죠. 백석과 김소월 평북 정주 출신이라고 얘기했죠. 10년 선배 김소월이. 그렇죠. 평안도 사투리, 이용학 함경도 방언. 그리고 이 세 사람 전부 다 일제시대였으니까 우리나라에선 살 수가 없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만주, 연해주, 러시아에 가면 그냥 힘들어도 핍박받지 않고 땅이 있대더라. 그래서 떠돌았던. 그렇죠. 뿌리 뽑힌 유랑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우리 민족들이 거기 갔습니다. 이런 걸 유랑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민족의 삶을 시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소월, 이용학의 시를 배우려고 합니다. 두 번째 들어가도 될까요? 그렇죠. 김소월의 길, 이용학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워크북에 나와 있습니다. 자, 김소월의 길 봅시다. 백석과 같은 고향의 시인 김소월은 평안도 방언과 전통적인 리듬을 통해 지역의 정서를 담았다. 김소월은 유랑하는 사람들의 비애를 노래했다라고 앞부분 우리 보고 왔는데요. 김소월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갈까요? 김소월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렇죠. 김소월은 민요적 율격 삼음보 리듬 우리말의 선율을 살렸다라고 하죠. 민요시인. 그리고 김소월 밑에다가 평안도 방언 유랑민에 비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먼저 적고 들어갑시다. 길 여러분 한번 읽었습니까? 이 앞부분이에요.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집에 까마귀 까깍 울며 새웠소. 오늘은 또 몇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마서 내 집도 정주 곽산. 이 부분. 화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나 동그라미 화자죠. 화자가 처한 상황은 나그네처럼 길에서 떠돌아다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정주각사는 어떤 곳? 백석 김소월의 고향이었습니다. 화자에겐 그리운 고향이죠. 그런데 고향에 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유랑민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내 신세를 닮은 것은 그렇죠. 1년에 까마귀 동그라미. 그렇죠. 까마귀 까까 울며 새었어. 여기서 우는 거는 누가 우는 거야? 내가 그런 거지. 길에서. 그렇죠. 고향에 가지 못해서 나그네 집을 전전하다가 까마귀가 울며 밤을 지샌 것은 곧 내 처지이기도 합니다. 말을 바꿔 질문하면 쌤이 옆에다 써놨는데 여러분들 적어놓으세요.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존재, 내 마음이 들어갔어.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존재, 자연물 까마귀죠. 까마귀처럼 나도 길거리에서 고향에 가지 못해서 울며 세웠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간다. 한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내 고향은 어디? 정주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기러기 동그라미. 기러기는 그렇죠. 내 처지하고는 상반된
반대되는 그런 처지 훨훨 날아가고 있습니다. 공중엔 길이 있나? 나는 못 가는데. 기러기에게 하소연합니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 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열 십자 쌤 옆에다 십자 적어놨죠.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하나? 그렇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길은 여기저기 나 있지만 내가 가야 할 길, 고향으로 가는 길을 알고 싶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옆에 질문. 화자의 심리? 그렇죠. 비애, 슬프죠. 절망과 비애의 정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시대. 1925년, 30년대 이런 시대를 김소월은 노래했습니다. 삼각형 적어볼까요? 그렇죠. 화자는 누구? 나. 제목 중요하죠. 길 한가운데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떠돌아다니는 삶의 비애를 노래했다. 그런 때 쌤이 띡띡띡띡 4개 적었죠. 기본적으로 쌤이 삼음보. 하소연하는 어조, 감정을 막 감정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감정을 절제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감정을 퍼붓고 있어. 한탄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2가지 있었죠. 까마귀와 기러기. 이런 까마귀와 기러기를 통해서 화자의 처지와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까마귀는 감정이입, 나랑 비슷한 처지. 기러기는 상반된 처지. 당연히 감각적 이미지, 그렇죠. 시각적 이미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새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주고 있는 이런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바로 가겠습니다. 이용학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용학은 함경도 방언을 통해 국경 부근의 삶을 노래한 시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유랑민의 궁핍한 삶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면서 민족의 미래도 놓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시를 한번 옆에 날개질문 보면서 한번 각자 읽어보세요.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읽었습니까? 앞부분부터 봅시다. 화자는 지금 어디 있나요? 1년.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닌 고향도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화자가 처한 상황? 아버지가 고향이 아닌 곳 타향에서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죠. 급작스러운 건 이연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연 봅시다. 고향이 아닌 곳 어디? 구체적인 지명을 대보세요. 이연에 나오네. 노령 러시아 영토입니다.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잘해온 자라게 한 키운이라고 미리 써놨죠. 애써 키운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이 급작스럽게 병이 갑자기 들었나 보지. 아무울만의 파선도 썰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아무르만이라고 하는 아무울만 그 당시에 그 지명이죠. 러시아 니코리스크의 파선 생소한 장소가 등에서 그렇죠. 배의 파선 아몰만에서 그 배가 파선이라고 하나 기선 아니고 그렇죠. 파선 여기 파선 세임이 안 써놨나 그렇죠. 아몰만에서 배가 부서졌나 파선 배를 타고 내렸나 보다. 좀 쌤 찾아볼게요. 갑자기 파선이 들어온다. 썰렁한 그렇죠. 생소한 썰렁한 니코르스크 지명이겠죠.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숨을 반드시 벤 채 그렇죠. 아버지 최후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선생님이 옆에다 써놨다. 그렇죠. 2번의 답이네. 노령, 아무울만, 니코리스크 같은 러시아의 지역어죠. 봤을 때 화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이런 데를 전전하고 있었다. 일제수탈을 피해 러시아 땅으로 떠도는 삶을 살고 있었다. 떠도는 사람들 유랑민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신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그렇죠. 그 아랫부분부터 목침을 반드시 벤 채까지 했죠.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사라지고 생명이 휙 날아갔어. 그쵸? 생명이 사라졌어. 얼음장에 놓으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은 늙은이 손으로 옆집 할아버지 눈빛 미명은 새벽에 희미하게 고요히 낯을
덮었다. 새벽에 돌아가셨구나.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1년 4년 말고 2년과 3년을 묶어놓고 뭐라고 썼어요? 아버지의 최후의 모습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최후의 모습을 중요한 질문 3번, 특히나 3번. 아버지의 죽음을 묘사하는데 화자의 슬픔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절제하고 있어요? 답은 그렇죠. 담담하게 묘사, 감정을 절제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목숨을 반드시 베고 꽃봉오리 숨결이 가라앉는 것 같고 반드시 누운 채 손발 식어가고 입술 그렇죠. 정지. 새벽에 눈을 감으셨다. 담담하게 절제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슬퍼. 그렇죠. 펑펑 우는 게 아니라 주관적 개입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묘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 그렇죠.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화자는 우리구나. 그렇죠. 가족의 슬픔. 있는 대로 울음을 다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 이런 걸 뭐라고 해요? 4번의 답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참담한 심정을 처음 얘기하고 마지막 특히나 엉엉 우는 게 아니라 떠들썩하게 우는 게 아니라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고 담담하게 여운을 주면서 더 슬퍼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사연에서 끝맺고 있는 시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정리해 볼까요? 선생님 삼각형 진짜 좋아한다. 그쵸? 화자는 우리. 당연히 나가 들어간 우리죠. 제목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날 그 밤이죠. 새벽이죠. 정서 비참한 죽음과 유랑민의 슬픔이다. 비애. 그렇죠. 시적 표현 띡띡띡 봅시다. 처음과 끝 수미상관의 구성 여운을 준다. 강조를 한다.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자연물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청각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선생님이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했다. 엉엉 우는 것보다 소리만 이렇게 자연의 소리가 들리는 게 더 상반되게 더 슬퍼.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의 죽음을 주관적 개입을 자제하고 그렇죠. 슬픔을 막 토로하는 게 아니라 담담하게 절제, 객관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다. 특히 3년에서. 알겠습니까? 한 번 더 풀벌레 소리 다시 한번 볼까요? 가족의 슬픈 정서를 대신 표현한다. 풀벌레 소리가 대신 아름답게 울어줘. 그렇죠.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비극적 분위기와는 반대되는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오히려 담담한 게 더 슬퍼. 이런 게 문학의 시적 표현이죠. 당연히 우리 유랑민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비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3편 열심히 했고요. 다음 시간 가볍게 수능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시 문제를 어떻게 푸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20분 넘게 수고했습니다.